2022년 1월 30일입니다. 아마 고향에 가신 분들은 고향에 가셔갖고 쉬고 계실 거고, 또 뭐 고향에 안 가시거나 못 가신 분들은 또 일요일 밤, 뭐 내일 또 연휴니까 좀 쉬고 계실 거고, 뭐 놀러 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갇혀 지내기가 참 답답하신 분들이 스키장도 가시고, 또 뭐 가족들 데리고 여행도 가시고, 사실 그게 정상인데, 어쨌든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방역 수칙, 마스크 꼭 끼시고, 여유를 가지고 휴식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드라마 작가 그 강의, 내일은 휴강이에요. 다만 이제 과제가 있어갖고 이것저것 신업 준비도 하고, 과제 시퀀스 분석, 뭐 줄거리 분석 이렇게 좀 하는데, 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요. 그냥 어렵다고 보기에는 또 그냥 하면 될 거. 사실 뭐 색다른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공부하면 되죠 뭐. 그런데 제대로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제가 또 뭐 드라마 이런데 소질이 있으면은, 소질이 없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근데 관심은 있네요. 여러 가지 또 관심도 있고, 뭐 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또 어느 정도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거랑 저한테 이제 그 대선까지 우리 편집장하고 약속을 좀 한 거는, 저도 이제 쓰고도 싶었고,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을 겁니다. 문재인 시대라고 해서 촛불 정권으로 태어났던 문재인 정권을 평가를 하고, 사실 그런 평가를 통해서 다음 정권, 뭐 정권 교체가 됐든 정권이 뭐 재창출이 되든 뭐 어떤 제3이 되든 제3지대가 되든 뭐가 되든 역사는 기록하고 평가하고 그래야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쓰기도 했는데, 저를 괴롭히는 게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아직도 고민입니다. 쓰려면 금방 쓰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뭐 이전에도 뭐 좀 봤지만, 2017년도 문재인 정부의 그 공약들을 쭉 컴퓨터 봤어요. 특히 이제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찰 뭐 이런 거. 딱히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치안, 경찰 뭐 이런 영역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부패, 구조, 일소 뭐 이런 큰 어떤 것이 있지, 경찰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건 정보경찰 문제라든가 아니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자치경찰 아니면 뭐 크게는 경찰의 문민 통제 이런 정도 선이에요. 근데 딱 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거를 중심부로 써야 되겠죠. 다른 부분에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당히 뭐 미흡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런, 미흡하다 표현보다는 애초에 철학이 없었고 애초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몰랐고, 지금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일했던 놈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건 뭐 알아서 들으시고, 사람들이 할까요 그냥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큰 어떤 그림이라든 이런 거 없이 대충대충, 그리고 뭐 어떤 그 큰 스킴은 없었던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행했던 여러 가지 방식 같은 걸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결과를 봤을 때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이루어졌느냐, 뭐 그냥 신용도 못한 뭐 경찰위원회가 뭐 자치경찰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뭐 말 그대로 가장 큰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하에서 자치경찰을 발족시키고 이렇게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핵심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함으로써 이 인권 시대에 맞는 수사구조 개혁, 그리고 인권 중심 수사 구조,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유능한 수사관들, 수사 구조, 수사 시스템에 그건 됐느냐? 뭐 거의 진행되지 않은, 그냥 형식적으로 국가수사본부 정도 만들었다는 건 뭐 되도 않는 소리고, 나머지는 글쎄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한 건지 참 답답한 상황. 그래서 비판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좀 많이 막혀요. 어쨌든 편집장하고도 약속을 했고, 또 선거 전까지는 수사구조 아니면 경찰 치안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근데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설정해 나오니까, 실제로 어떤 공약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이걸 비판을 하는데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비판한다는 게 참 웃긴 상황인 거예요. 애초에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꾸는 거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적어도 경찰, 치안, 아니면 치안 정치, 아니면 수사 구조 뭐 이런 측면에서 정의로운 사회, 이런 측면에서 어떤 걸 뜯어고치고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돼,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많아져서 어쨌든 좀 근데 좀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지금 얘기했던 치안 정책이라든가 수사 구조 아니면 뭐 한심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기가 막히죠, 사실. 뭘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정보경찰의 대가리만 키워준, 그리고 무능한 수사관들만 양성해낸,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감당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준비를 시키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못했고, 그런 철학도 없고, 오히려 정보경찰들이나 좀 엘리트, 소위 그 권력을 탐하는 정치 경찰 소수 애들한테 휘둘려 갖고 지금 난장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경찰대 출신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소수의 그 기득권 테크노크라트 경찰 엘리트들한테 좌지우지되고, 그게 좌지우지되는 것도 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결국은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죽쓰고 있는 한 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건 좀 글로 제가 또 꾸준히 또 말씀드렸던 바이고, 더불어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금요일 날 밤에 가끔 이제 저는 김어준의 다스베이더를
실방은 하지, 실방 직관은 못 하는데, 대충 이제 그 꼭지꼭지마다 누가 나와서 무슨 얘기 했는지를 한번 봅니다. 거기 뭐, 다른 거는 뭐, 시답지 않고. 이제 뭐, 요즘 이제 몇 건 나왔던 그 김태형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대선 후보들 뭐 심리 분석한 거 때문에 심상정 심리 분석한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논란이 일었죠. 실제로는 다스베이더에서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이제 김원준 뉴스공장에 정의당 뭐 사람들이 출연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식의 심리 분석은 매우 위험하다. 근데 물론 그거는 공중파 라디오에서 한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한 거니까 사실 뭐 그게 다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는 것이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가 유튜브에 지 채널에 뭐 이재명을 빨아주고 발라주는 김태형 사회심리학자한테 발언권을 주는 건 뭐 지 맘이죠. 뭐 김어준 맘이죠. 뭐 그거야 뭐. 그리고 어제는 그저께 보니까 박사랑, 이름이 박사랑인가 보네요. 스피치 전문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은 책을 냈나 봐요. 철저하게 이재명을 일종의 이재명 선거운동 같은 거죠. 그거야 뭐 그냥 뭐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은 그냥 아무나 갖다가 뭐 무슨 소리 했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그건 뭐 그들이 어떤 공신력이 있던 그건 상관없죠. 공신력이 없어도 그냥 자기 채널에 뭐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기 채널에 개나 소나 데려다가 뭐 뭘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는 뭐. 그런데 제일 그래도 좀 걱정인 거는, 김태형이라는 사람의 심리 분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과학의 탈을 쓰고 매우 그냥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뇌피셜이 그냥 떠들어대는 거죠. 어떤 뭐 객관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뭐 우리 말하는 스피치 전문가도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재명은 천재다 이런 식으로 빨아주고 발라주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서 지가 한대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한대 내가 뭐가 뭐 무슨.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어떤 적대, 이재명, 민주당 얘네들은 옳고 천사, 정의롭고 선이고, 윤석열, 국민의힘은 악마. 그 뭐 사실 정책적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에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른 것과 붙어갖고, 예를 들면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5, 40을 못 넘는 이유, 박스권에 갇혔다. 예를 들면 그런 이유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 그 실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만을 의미하는 건, 그건 너무 형의 작은 판단이죠.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기득권화된 정치 세력, 그리고 기득권화된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 보존,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민생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탁현민 같은 이미지 정치, 청와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주장했던, 그러니까 이 초기에 공약이나 이런 것에서 근본적인 촛불 개혁, 촛불 시민들의 근본적인 열망을 배신하게 된, 그게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 가지 면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개혁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걸 마치 다른 이제 검찰 엘리트의 잘못이냐, 검찰 엘리트들이 자기네들을 공격해 갖고 그들을 방어하기 힘들어서 조국 사태도 벌어졌고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개혁을 못했다라는 변명으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변명입니다. 세상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의 싸움이 정권에서 그거 말고 해야 될 많은 어떤 개혁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했는가? 그것들을 치밀하고 조밀하게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해왔는가? 하려고 했는가? 물론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의석이 모자라갖고. 근데 그런가요? 아니죠. 정치개혁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거 할 때 정의당이 뒤통수를 쳤죠.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혁 세력들과 연대를 통해서 개혁 작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욕심,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상직이라든가 이런 애들 보세요. 그 위성정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비례대표에 들어온 그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 보세요. 그게 본 모습이에요. 결국은 뭐 정의당을 안 껴줬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대표되는 본질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우군 세력들과 같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러려고 약속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뭘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 내부의 아주 꼴통 권력지향적 586들 이런 애들, 그리고 그들이 보호하고 그들과 같이 있었던 엘리트들, 그러니까 관료 엘리트들이죠. 그들은 결국은 기존의 재벌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옹호했고 그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딴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그런 개혁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을 마치 검찰,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과 이 조중동 세력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언론, 검은 언론들, 그리고 재벌 이런 애들이랑 그러니까 어떤 구기득권 세력이 저항,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공격해서 못했다라는 변명을 하는데, 잘 보시면은 실제로 그들이 저항을 하거나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분명히 뭔가를 했는 건 맞지만은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기득권 세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게 나쁜 짓들을 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기득권 세력과 타협하고 연합하고 그 구기득권 세력과 같이 맥을 같이 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언론 개혁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벌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약간씩 틀어지면서 결국은 꾸준히 개혁의 방향으로 나갔다고 하면은 본인들도 살았을 것이고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구기득권 세력들, 검찰,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 그리고 그 외에 다시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구기득권 세력들을 어떤 영역을 많이 축소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바로하게 하고 그들을 다시 힘을 갖게 한 거는 지금 586의 그 신기득권 세력들, 이제 신기득권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기득권 세력이죠. 그게 하나의 적대적 동맹 관계를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적절하게 지들끼리 타협도 하고 서로 공격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왜 민주당 정권에 표를 보태주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생각했죠. 야, 35%는 보태준 거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40%가 되는데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거기에 참 허수가 많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40%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40%가 나머지 60을 생각해야죠. 지지하지 않는다. 바이든 정부라든가 미국 민주당 정부의 지지율 이런 거 보세요. 결국은 이것은 민주당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잘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돼 왔던 일종의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뭐 다른 부패 없이 이런 식의 어떤 것이 40 정도예요. 그렇지만 개개의 것을 보면은 엉망진창인 게 많아요. 그게 사실은 실제로 새로운 정권으로 되는 정권 교체 열망이 60%가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죠. 정권 재창출이 30도 안 되는 30 왔다 갔다. 그 본질적인 장면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뭐냐?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스스로를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있고 물론 지지자들은 신뢰하고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민주당 부분이 과감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전에 약속도 파기하고 뒤통수 치고 나쁜 짓 한 것들을 반성하고 잘라낼 수 있느냐. 그러기 싫고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모준 같은 사람들의 민주당의 나팔수들이 정권의 나팔수들이 이미지 정치 민주당 반대쪽을 악마화하고 이재명을 어떤 천사화하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한계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의 욕설 논란이라든가 뭐 대장동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은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저는 사실은 그건 상황적으로 그 탐욕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대 포장된 이재명이 되게 행정을 잘하고 뭘 한다고 하는 부분은 과대 포장된 거고 어느 정도까지 경험이 있고 추진력도 있고 일을 하지만 실제로 실수하거나 실패한 것도 많아요.
그리고 측근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그 지자체장으로서의 성과는 분명히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의 선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대통령 가면 된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 있는 아까 말씀 신기득권 세력 애들이 민주당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그게 사실은 좀 가장 걱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다른 데 어디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저 신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이재명을 망칠 것이다. 문재인을 망쳤듯이. 이재명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의 추진력과 이것을 가지고 돌파하는 게 쉽지 않다. 똘똘 뭉쳐갖고 그냥 그것을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들의 지지도 못 받을 뿐더러 만약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뭐 1년도 못 갈 것이다. 기억의 방향성을 잃고 자초할 것이다. 더 큰 수렁으로 빠질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저의 판단입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아예 그런 경험과 능력이 없고 또 사실 벼락 공부를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구기득권 세력들이 무너져간 구기득권 세력의 상징으로서 반문재인 정서로서 윤석열을 선택했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주변에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뭐 김건희 주변의 어떤 본부장 리스크는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기득권 세력에서 돌발적으로 발탁된 어떤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인적 네트워크를 맺었다는 결과가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같은 사람들의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다. 윤석열의 리스크는. 근데 지금 윤석열의 리스크 자체를 그 자체로 악마화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그건 본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 윤석열이 왜 그런 주변의 리스크를 갖게 됐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걸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자당의 후보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근데 그 희망이라는 게 막연히 이재명은 천재야. 이재명은 너무 말을 잘해. 뭐 스피치 천재야. 되도 않는 소리. 저도 이재명 연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거의 다 들어봤을 겁니다. 연설이나 이런 거는 훈련 그리고 개인적인 감각.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단련되고 훈련되고 감각적인 분명히 이재명도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천재적으로 숭배받을 정도의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윤석열이라든가 안철수에 비해서는 실제로는 엄청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실 윤석열이나 안철수는 그럴 만한 훈련도 안 돼 있고 기회도 없었고 사실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게 봐야될 뿐이지 그게 꼭 무슨 이 굉장히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뭐 연설 뭐 이런 그 정도는 실제로는 화술책이라든가 스피치책을 보면은 다른 진짜 잘하는 어떤 연설 전문가에 비하면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리고 고칠 것도 많고 뭐 이런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그 정도만 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어떤 미래를 줄 것인가
그 미래를 주는 데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정면 돌파해서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를 민주당과 민주당 정권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뭐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은 천지야, 이재명 우상화로 가는 것은 지지자들한테는 사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지자들한테 의미 있는 거죠. 그럼 40을 못 넘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 만족적인. 그게 사실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김어준 같은 스피커들, 이런 뭐 친여 선동가들이 김어준 말고도 여럿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선거 전략일 순 없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선거를 돕는 건데, 문제는 그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처럼, 네거티브 전략, 선거 전략처럼 해서 결국 그게 본질을 가린, 즉 민주당 내부의 여러 기득권이라든가 본질적인 어떤 스스로의 그 처절한 개혁을 가로막고 있어요. 과감히 586 애들 잘라내고 586만이 아니라 그 지난번 선거 통해서 잘못 들어온 애들, 그 이상직 같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리고 관료들, 이런 그런 것들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감히 잘라내지 않으면은 국민들한테 신뢰받기 어렵죠. 그냥 이재명일 뿐입니다. 그걸 가리는 수단으로서 지금의 이재명 우상화라든가 윤석열 악마화라든가 이런 전략이 되는, 그래서 김건희 논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김건희라든가 윤석열에 대한 그런 뭐 검증,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죠. 뭐 무속 신앙이 아니라 그 이른바 사이비 무속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죠. 위험성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철저한 절연을 선언해라, 반성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거지만은 그게 꼭 그렇게 해서 꼭 윤석열의 표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무식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다 왔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이제 김건희가 줄리라고 하는, 아니면 그 윤석열 내부에서 뭐 무속 관련된 증거가 나올 거고 막 나올 거고.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 다 왔습니다. 그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진짜 다 그렇게 됐나요? 표가 떨어졌나요?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상대편 진영은 더 결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과 김어준을 비슷한 김어준의 아류들 많죠. 유튜버 많은 그 친여 유튜버들 많죠. 거기에 여러 작고 크고 작은 스피커들이 하는 게 그게 실제로 일반, 그러니까 골수 아니면 골수 친여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오히려 반감만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여 스피커들은 저는 정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 돈벌이라든가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강한 충성심 같은 걸 통해서 돈벌이 혹은 나중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뭘 하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이 표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도움이 됐었다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지난번 총선 때 도움이 됐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는 이 친여 스피커들이 통해서 선거운동을 도움받은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변화의 욕구가, 그러니까 즉 반성하지 않는 과거 미래통합당 같은 그 욕구를 통해서 분출된 변화의 욕구가 결국은 민주당에 몰표를 몰아줬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경고이기도 했죠. 그거를 마치 대단히 큰 자랑이냐, 자기들의 선거운동의 결과이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때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180석, 그러니까 절대 다수 의석을 얻게 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친여 언론인들이, 선동가들이 도움이 됐는가를 명확히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영향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설령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은 측면에서 그런 부분인 거죠. 그건 물결입니다, 물결. 근데 지금의 선거판법을 한번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은 그런 거예요. 권순정이라고 하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 전략, 아마 원래 권순정이라는 사람이 저걸 겁니다. 여론조사 업체에 있다가 그 분석이 중요하죠. 마치 이 과학적인 데이터인 양, 이 각각의 세대라든가 나이대 이런 걸 분석해 갖고 실제로는 얼마다. 지금은 그래서 대세가 넘어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는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허황된 부분이죠. 그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뭡니까? 민주당 내에 처절한 개혁, 반성 이런 것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그냥 지금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 친여 선동가들이 괜찮다. 지금 좀 지나면 괜찮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동영 같은 사람은, 권인숙 같은 사람 한둘만 이렇게 나간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 어떻게 담보해요? 그거를? 국민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선거에 져도 사실 딱히 잃을 게 없죠. 계속 그 사람들은 유튜브 하고 또 유튜버로, 또 정치 유튜버로 해서 여전히 계속 그런 걸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고, 또 작은 집단을 모아서 또 그대로 하는 생계형 유튜버가 또 되겠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어떡할 겁니까? 대한민국. 참 많이 답답한, 정확한 판단이라든가 정확한 어떤 분석보다는 바램,
지금 지지자들, 소수의 아주 골수, 강성 지지자들이 바라는 바대로, 정확히 말하면은, 이 후원금을 보내고, 그 듣기 좋은 말만 하게 하는 그런 슈퍼챗을 보내고,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 중심으로 이 스피커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럼 실제의 대중의 마음은 어떨까요? 선거는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어떤 정치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구기득권 세력과 신기득권 세력의 충돌. 그거 외에 제3지대도 바보 같은 안철수,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네요. 아마추어리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던 안철수. 심상정도 똑같죠. 스스로 이제 국민들을 배신했던, 개혁 세력을 배신했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처절한 반성도 없이 또 똑같이 심상정, 또 똑같이 안철수, 그 밥에 그 나물들, 그냥 먹다 남은 쉰밥 같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하고, 뭐 어차피 이번에도 안 되겠지, 그냥. 근데 대신 뭐 그냥 국회의원 있으니까 그걸로. 그런 아니란,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게 필요 없나 보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든 야든,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정치적 차별성도 없어. 그냥 똑같은 거, 마이크로 정책을 가지고 똑같아. 이재명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얘기까지, 이런 비아냥까지 들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차별성, 국민의힘에 대한 차별성이 뭐냐? 국민의힘은 검사들 출신들이 많고 여기는 검사 출신도 없다는 거냐? 여기는 운동한 애들이 많고 거기는 없다는, 그거밖에 뭐 있냐? 라고 하는 비아냥을 들은 것도 귀에 안 들리나 봐요. 가장 걱정이 됩니다. 듣기 좋은 얘기하기 좋죠. 선동가들은 자기한테 슈퍼챗 쏴주고 후원금 보내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이재명이 천재다, 그리고 뭐 윤석열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다음 정권에선, 다음 5년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틀을 짜고 재벌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경제 부분에서의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치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며, 복지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대요. 똑똑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달변이고. 근데 그 똑똑함과 달변은 큰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에 대한 큰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는, 그 속에서 발현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단 몇 개의 정책만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걱정되죠. 국민들 선택지가 없어요.
아마 20대, 30대 아니면 여성이든 뭐든 어떤 집단들이건 가장 좌절하는 게 그걸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웃겠죠. 이제 뭐 비슷하게 하겠구나. 누가 되든 우리의 기득권은 유지되겠구나. 근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명하는 거죠. 이제 아무도, 어떤 후보도 자신들을 대변하지 못하겠구나. 유럽에서는 해적당 운동이 벌어졌죠. 기존의 정치의 시스템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변하지 못하는, 그들이 20대일 수도 있고 소수자일 수도 있고 노동자들일 수 있고 해적당 운동처럼. 근데 그 운동도 조금 하다가 다시 또 기득권 체제로 또 편입돼 버렸어요. 미국 같은 게 버니 샌더스도 똑같이 편입돼 버렸어요. 그 좌절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분노를 낳고, 분노는 극단주의를 낳죠.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사회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단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자들, 그들은 제발 좀, 글쎄요, 뭐 이런다고 제가 뭐 어쨌든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점심, 사실 요새는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죠. 근데 안에서만 활동하다 보면 운동량이 떨어지니까 사실 좀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좀 쉬고 나면 나아지겠죠. 내일은 또 새로운 한 주지만은 연휴이고, 연휴 어쨌든 잘 보내시고 재밌게 보내시고, 조금 한 번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니까 가짜 사이비 과학자들이 판을 치고 있죠. 근데 그들은 언제나 판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제 못된 선동가들이 이용해 먹는 것들, 그게 더 큰 문제죠. 국민의, 시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죽어나가는 건 시민들, 국민들일 뿐이죠. 여러분, 그건 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 자,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